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만약 당신의 딸이 100점짜리 완벽한 사위와 결혼했다면 그는 잘생기고 다정하며 사업적으로도 성공해서 당신의 딸을 공주처럼 아껴준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아마 대부분은 안심하고 흐뭇해할 겁니다. 오늘의 주인공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딸이 결혼한 지 1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친정에 오지 않았습니다. 매번 찾아가려 할 때마다 사위는 온갖 다정한 이유를 대며 교묘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내를 친정에 가지 못하게 하는 남편, 그의 뒤에는 과연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디테일에 극도로 예민한 이 어머니가 요양을 핑계로 딸의 집에 7일간 머물게 된 후 그녀는 비로소 이 완벽해 보이는 가정이 사실은 사랑으로 포장된 감옥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매일 밥 마시는 사랑이 담긴 우유 한 잔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잠겨 있지는 않지만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서재에는 어떤 비밀이 있었을까요? 한 어머니는 어떻게 기지를 발휘하여 이 모든 위선을 벗겨냈을까요? 이제 62살의 이 어머니의 발자취를 따라 완벽한 사위 뒤에 숨겨진 생각할수록 소름 끼치는 거짓 가면을 한 걸음씩 벗겨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서정희, 올해 62입니다. 구청 서류 담당 과장 자리에서 은퇴한 후 시간은 많아졌지만 텅 빈 시간들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몇 년 되었고 외동딸 수빈이도 결혼했습니다. 분당 서현역 근처의 이 낡은 아파트는 지하철역의 편리함을 품고 있지만 동시에 저 혼자만의 외로움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와 수빈이는 언제나 모든 것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모녀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1년 전 강민준과 결혼한 후로 무언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수빈이가 친정에 온 횟수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신혼부부니까 그럴 수 있다고 삶의 중심이 자연스레 옮겨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딸이 커서 자신의 가정을 꾸리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느낌이 등나무처럼 제 마음을 옥죄어 왔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어 집에 와서 밥 한 끼 먹으라고 할 때마다 전화기 너머의 딸 목소리에는 항상 어딘가 모를 난처함이 묻어났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은 좀 힘들 것 같아. 민준 씨 회사에서 회식이 있대. 엄마, 다음 주는 민준 씨가 강릉에 펜션을 예약했대. 이유는 언제나 강민준. 제 눈에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위였습니다. 제가 떠보듯 그럼 엄마가 너 보러 가면 되잖아 라고 말하면 딸은 마치 꼬리를 밟힌 고양이처럼 즉시 긴장하며 거절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오시면 힘드세요. 저희가 시간 날 때 갈게요. 하지만 딸이 말하는 시간 날 때는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일기예보에서 다음 주에 날씨가 추워지고 한파가 몰려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작년 겨울에 수빈이에게 떠주었던 양모 목도리를 꺼냈습니다. 부드러운 감촉을 느끼며 딸이 두르면 참 예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들었습니다. 수빈아, 날씨 추워진대. 엄마가 작년에 떠준 목도리 갖다 줄까? 전화기 너머로 수빈이의 익숙하고 달콤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숨길 수 없는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네, 엄마, 그 목도리 정말 마음에 들어요. 오시면 딸의 말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한 남자의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강민준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봄바람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내용은 제 마음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자기야, 누구랑 통화해? 내가 말했잖아. 장모님 관절 안 좋으셔서 날 추워지면 쑤신다고. 우리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시게 하지 말자. 저는 수화기를 든 채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 몸은 매일 아침 공원에서 체조를 할 수 있을 만큼 웬만한 젊은이보다 튼튼했습니다. 민준의 걱정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빈이의 목소리는 금세 변했습니다. 쉽게 눈치채기 어려운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그럼 괜찮아요. 목도리는 저희가 시간 될 때 가지러 갈게요. 절대 오지 마시고 집에서 푹 쉬세요. 뚝. 전화는 황급히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든 채 거실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창밖의 햇살은 눈부시게 쏟아졌지만 제 마음에는 옅은 안개가 끼기 시작했습니다. 사위가 너무 다정한 것은 좋은 일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모녀 간의 정상적인 만남까지 막을 정도로 다정한 것은 상식에 어긋납니다. 수빈이의 그 갑작스러운 긴장은 또 무엇 때문일까요? 30년간 구청 서류 창구에서 일하며 논리에 맞지 않는 모든 것에 유난히 민감했던 제 신경이 살짝 건드려졌습니다. 저는 지난 1년간 강민준에 대한 모든 인상이 수빈이의 입을 통해서만 전해졌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했고 무슨 일을 했으며 딸에게 얼마나 잘해줬는지. 저는 결혼식 때를 제외하고는 이 사위와 제대로 깊은 대화를 나눠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 남자가 정말 이토록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할 수 있을까요? 제 마음속에는 의혹이 가득 찼습니다. 그 의혹은 작은 씨앗처럼 한번 떨어지자 걷잡을 수 없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에게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자고, 아마 요즘 젊은이들의 생활 방식일 뿐이라고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옷장을 열어 그 안에 조용히 놓여있는 양모 목도리를 보았을 때 한 가지 생각이 더는 억누를 수 없이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딸이 가장 좋아하는 표고버섯 닭곰탕을 한 솥 끓였습니다. 보온병에 담아 쇼핑백에 넣었습니다. 가방 밑바닥에는 그 부드러운 목도리를 깔았습니다. 저는 직접 한번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저 제 눈으로 딸을 보고 싶었습니다. 딸의 입에서 행복이 넘쳐 흐른다는 그 삶이 과연 어떤 모습인지 제 마음을 뒤덮은 그 안개를 제 손으로 직접 걷어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표고버섯 닭곰탕을 들고 시내로 향하는 지하철에 몸을 실었습니다. 가는 내내 수빈이가 저를 보고 놀라 기뻐할 표정을 상상하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심지어 서정이, 너도 딸이 보고 싶어서 미쳐서 별 생각을 다 하는구나. 민준이 같은 젊고 유능한 인재는 등불을 들고 찾아도 찾기 어려워. 수빈이한테 잘해주는 게 네가 평생 바라던 일이잖아라며 스스로를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안고 딸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연 사람은 바로 강민준이었습니다. 그는 몸에 잘 맞는 실내복을 입고 머리는 한 올에 흐트러짐 없이 단정하게 빗어 넘긴 모습이었습니다. 문 밖에 저를 보고는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완벽한 미소로 그 표정을 감췄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오셨어요? 그의 말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고 마치 제 방문이 오늘 가장 기쁜 일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오시기만 해도 되는데 이렇게 무겁게 뭘 들고 오셨어요. 힘드셨겠어요. 그는 다정하게 제 손에서 닭곰탕과 쇼핑백을 받아들고 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집안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고 공기 중에는 은은한 향초 냄새가 감돌았습니다. 수빈이는 귀여운 산호색 잠옷을 입고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저를 보자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엄마, 진짜 오셨네요. 딸은 다가와 제 팔짱을 끼며 어릴 때처럼 애교를 부렸습니다. 딸의 혈색 좋은 얼굴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미소를 보니 제 마음속 마지막 한 조각의 의심마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정말 내가 예민했던 모양입니다. 네가 엄마가 끓인 닭곰탕 못 먹을까봐 왔지. 저는 웃으며 딸의 코를 살짝 꼬집었습니다. 온 김에 너희들 사는 것도 좀 보고 잘 지내죠. 아주 좋아요. 수빈이는 저를 이끌고 집 구경을 시켜주었고 민주는 닭곰탕을 그릇에 담고 제게 차를 내어주고 과일을 가져다 주느라 분주했습니다. 그 세심한 배려에 저까지
미안해질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디테일이 행복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벽에는 발리에서 찍은 웨딩 사진이 걸려 있었고 수빈이는 공주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베란다에는 수빈이가 가장 좋아하는 다육식물들이 생기 넘치게 자라고 있었고 심지어 소파 위의 쿠션조차 수빈이가 좋아하는 캐릭터 디자인이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마음을 놓았습니다. 민준이 탕을 들고 와서 수빈이에게 한 그릇 그리고 제게도 공손히 한 그릇을 건네며 웃었습니다. 어머님, 드셔보세요. 수빈이가 늘 어머님이 끓여주신 닭곰탕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해요. 저는 웃으며 그릇을 받았고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바로 그때 어젯밤 잠을 설쳐 오늘 일찍 일어난 탓에 허리가 쑤시기 시작해 무심코 물었습니다. 수빈아, 집에 파스 있니? 차를 오래 탔더니 이 늙은 허리가 또 쑤시네. 네, 있어요. 민준이 수빈이보다 더 빨리 반응했습니다. 어머님, 가만히 계세요.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오늘 그냥 여기서 주무시고 푹 쉬세요. 마침 아파트 상가에 새로 생긴 물리치료실이 있는데 거기 선생님 실력이 아주 좋다고 들었어요. 내일 제가 모시고 갈게요. 그의 제안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효심이 가득해서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너희한테 너무 패 끼치는 거 아니니? 제가 사양하자 민주는 햇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패라니요, 전혀요. 수빈이 어머니는 제 어머니나 마찬가지입니다. 편하게 계세요. 며칠이고 계시고 싶은 만큼 계세요. 수빈이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엄마. 그냥 며칠 계세요. 엄마랑 제대로 얘기도 못했잖아요. 성화를 이기지 못해 저는 그러기로 했습니다. 민주는 금세 작은 방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침대 시트와 이불은 모두 새로 간 것이었고 햇볕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푹신한 침대에 누워 딸의 집의 따스한 기운을 느끼며 이런 딸과 사위를 두었으니 내 인생은 정말 값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아주 미세한 위화감이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슬며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잠들기 전 민준이 직접 따뜻한 우유 한 잔을 제 방문 앞까지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머님, 우유 한 잔 드시고 푹 주무세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잔을 받으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로 자리를 뜨지 않고 문가에 기댄 채 잡담하듯 물었습니다. 어머님, 은퇴하시고는 주로 어떤 친구분들이랑 지내세요? 이모님, 박아저씨, 다들 건강하시죠? 그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치 어른을 걱정하는 아랫사람처럼 물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제 오랜 친구들과 바둑 친구들의 근황을 대강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10여 분을 그렇게 이야기한 후에야 그는 웃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우유를 마시고 침대에 누웠지만 어딘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민준의 관심은 좀 지나치게 세세했습니다. 그는 저뿐만 아니라 제 모든 인간관계까지 궁금해했습니다. 이 효심이 좀 과한 것은 아닐까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은퇴 후에 너무 예민해져서 그렇다고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우유와 가족이 주는 안도감 속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완벽하게 짜인 부드러운 그물 속으로 이미 발을 들여놓았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물은 조용히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딸의 집에 머무는 일주일 동안 표면적으로 저는 신선처럼 지냈습니다. 강민준의 배려는 그야말로 지극정성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퇴근하자마자 어머님 오늘 허리는 좀 어떠세요? 물리치료는 괜찮으셨어요? 라고 묻는 것이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제가 무심코 어느 가게에 파전이 맛있다고 말한 것을 기억했다가 다음날 일부러 먼 길을 돌아 사오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텔레비전을 보다 졸면 조용히 다가와 담요를 덮어주기까지 했습니다. 수빈이도 이런 행복에 완전히 빠져 있는 듯 했습니다.
남편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숭배와 의존으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민준을 한마디 칭찬할 때마다 수빈이는 자신이 칭찬받은 것보다 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완벽해 보이는 조화 속에서 제 퇴직 공무원의 마음은 점점 더 빠르게 돌아가는 레이더처럼 미세하고 불안한 신호들을 하나씩 포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수빈이의 인간관계였습니다. 수요일 오후, 저와 수빈이는 거실에서 막장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빈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인 유진이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수빈아, 주말에 동창회 있는데 너 진짜 안 올 거야? 다들 너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커서 저도 똑똑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수빈이의 얼굴에 난처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부엌에서 탕을 끓이고 있는 민준을 힐끗 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나 나중에 보고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 전화를 끊은 후 제가 물었습니다. 동창회 같은 좋은데 왜 안 가니? 수빈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 씨는 그런 시끄러운 자리 싫어해. 친구 관계 너무 복잡하고 사람들 모여봤자 서로 자랑하고 비교하기만 한다고. 재미없대. 차라리 우리 둘이 집에서 영화 보는 게 조용하고 좋대. 저는 잠시 멍했습니다. 그 사람이 안 가면 너 혼자라도 가면 되잖아. 아유, 엄마. 수빈이가 조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혼자 가서 무슨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민준 씨 말이 맞기도 해요. 다 나 좋으라고 하는 소리잖아요. 내가 성격이 단순해서 밖에서 속을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물음표가 생겼습니다. 친구 모임은 지극히 평범한 일인데 어째서 복잡하고 비교하는 자리가 되는 걸까요? 그 후 며칠 동안 제 추측은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예전 직장 동료가 애프터눈 티를 마시자고 하든 요가학원 친구가 쇼핑을 가자고 하든 수빈이는 온갖 이유를 대며 거절했습니다. 그녀의 세상은 이 집과 남편 강민준만 남은 것처럼 작아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화려한 새장 속에 갇힌 새처럼 날갯짓을 할 수 없도록 깃털이 가지런히 다듬어진 채 더 이상 멀리 날아가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어김없이 등장하는 사랑의 우유였습니다. 매일 밤 10시, 민주는 정확한 시간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을 수빈이 앞에 가져다 주고는 직접 손에 쥐어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이거 마시고 일찍 자. 피부에 좋아. 그는 컵을 테이블에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수빈이가 잔을 받아들고 한 모금 한 모금 다 마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후에야 만족스럽게 컵을 치웠습니다. 처음에는 부부 사이의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했지만 닷새 동안 연속으로 보니 제 고질적인 직업병이 또 도졌습니다. 이것은 사랑이라기보다는 감시에 가까웠습니다. 마치 매일 반드시 완수해야 할 절차를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잠이 깬 척하며 조용히 부엌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민준이 싱크대에서 우유를 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등을 돌리고 있었지만 저는 그가 찬장 가장 위쪽, 가장 은밀한 곳에서 아무런 라벨이 없는 흰색 약병을 꺼내 익숙하게 마개를 열고 미세한 흰색 가루를 우유에 넣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숟가락으로 완전히 녹을 때까지 세심하게 저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게 뭐지? 설탕? 분유? 아니면 다른 무언가? 그는 그 우유를 들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얼굴에는 여전히 얼음도 녹일 만큼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벽에 기댔습니다. 한기가 발끝에서부터 천천히 척추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강제로 중단된 모녀의 데이트에서 나왔습니다. 금요일, 민주는 회사에 중요한 만찬이 있어 아주 늦게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수빈이에게 신나서 말했습니다. 가자, 수빈아. 오늘 밤엔 엄마가 우리 예전에 제일 좋아하던 김치찜 사줄게.
먹고 나서 영화도 한 편 보자. 우리 둘이서만. 수빈이도 아이처럼 기뻐하며 즉시 승낙했습니다. 이번에는 교훈을 얻어 민준에게 미리 개입할 어떤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수빈이가 그에게 문자를 보내기도 전에 제가 그녀의 손을 끌고 신나게 집을 나섰습니다. 우리는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창밖에 네온사인이 스쳐 지나갔고 수빈이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보는 편안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새장에서 풀려난 작은 새처럼 요즘 보는 드라마와 연예인 가십거리를 제잘제잘 이야기했습니다. 택시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막 간선도로에 진입하려 할 때 수빈이의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민준에게서 온 영상 통화였습니다. 여보, 수빈이가 기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화면 속 민준은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배경은 정말 어떤 연회장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고 미간은 굳어 있었으며 말투에는 반박을 허용하지 않는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자기야, 엄마랑 나갔어? 그는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응, 우리 김치찜 먹으러 가려고. 수빈이는 아직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가 이내 다시 부드럽지만 압박감이 느껴지는 톤으로 바뀌었습니다. 자기야, 말 잘 들어. 기사님께 유턴해달라고 하고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와. 왜? 수빈이가 어리둥절해했습니다. 방금 우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화 왔어. 우리 층 소방경보기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아서 집집마다 점검하고 있대. 별일 아닐 수도 있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집에 사람이 있는 게 좋겠다고 하네. 난 지금 갈 수가 없으니 자기랑 엄마가 빨리 돌아가서 기다리는 게 제일 안전해. 착하지? 말 들어. 민준의 말투는 너무나 진실했고 그들의 안전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옆에서 이 대화를 똑똑히 들으며 속으로 냉소했습니다. 소방경보기 이상이라니 이런 허술한 핑계를 대다니 어느 관리사무소가 반팔씨 넘어서 이런 식으로 주민에게 통보한단 말인가. 하지만 수빈이는 믿었습니다. 그렇게 심각해? 그녀의 얼굴에 즉시 걱정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어떡해요? 우리 일단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저는 공포와 걱정에 사로잡힌 딸의 순수한 눈을 보며 거대한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이것이 어찌 사랑이란 말인가. 이것은 분명 가장 고도의 통제였다. 그는 안전을 핑계로 걱정을 무기로 딸의 자유의지를 너무나 쉽게 반경 몇 킬로미터 안에 단단히 가두어 버렸습니다. 저는 수빈이와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분하게 기사님께 말했습니다. 기사님, 죄송하지만 앞 사거리에서 유턴해 주세요. 집에 돌아오니 집안은 평온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빈이가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자 상대방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수빈이는 그제야 민준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조금 언짢아했지만 곧 그를 위해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도 우리를 너무 걱정해서 그랬을 거야. 여자 둘이서 밤에 나가는 게 불안했나 봐. 저는 그녀를 보며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문 뒤에 기댄 채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확신했습니다. 이건 제 망상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 이 행복해 보이는 결혼은 분명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딸을 보러 온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적진에 잠입한 조사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임무는 저 자신마저 이 그물에 완전히 얽히기 전에 진실을 밝혀내고 제 딸을 구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마주한 것은 단순한 가정불화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 저는 행동해야 했지만 절대로 상대를 놀라게 해서는 안 됐습니다. 강민주는 그토록 치밀한 사람이기에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를 보이면
즉시 모든 꼬리를 감출 것이었습니다. 저의 비밀 조사는 그 약을 탄 우유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물증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흰색 약병은 찬장 가장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제가 섣불리 꺼내려다 그가 병이 움직인 것을 발견하기라도 하면 분명 그의 의심을 살 것입니다. 기회는 다음 날 밤에 찾아왔습니다. 민준이 의뢰 그렇듯 우유를 들고 침실로 향할 때 저는 화장실에서 막 나오는 척하며 그와 마주쳤습니다. 아이고, 저는 발을 헛디디며 몸을 휘청했고 손에 들고 있던 돋보기 안경 케이스가 정확히 민준의 손목을 쳤습니다. 탁 소리와 함께 우유잔이 흔들리며 몇 방울의 우윳빛 액체가 튀어나와 바닥과 재 짙은 색 바짓단에 떨어졌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민준의 첫 반응은 저를 부축하는 것이었고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저는 연신 손을 내저으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 내가 늙어서 눈이 어두워 헛디뎌서 그래. 어서 수빈이한테 우유 갖다 줘. 쉽겠다. 그는 제가 괜찮은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잔을 들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즉시 몸을 굽혀 미리 준비해둔 휴지로 바짓단을 닦는 척하며 우유 액체가 묻은 다른 휴지를 재빨리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런 다음 천천히 부엌으로가 걸레를 가져와 바닥의 흔적을 깨끗이 치웠습니다. 모든 과정은 천이무봉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허리가 아파 동네 병원에 물리치료를 받으러 간다는 핑계를 대고 그 휴지를 가지고 오랜 이웃인 박 형사님 댁으로 곧장 갔습니다. 박 형사님은 은퇴 전 강력계 형사였고 눈썰미가 날카로웠습니다. 수십 년 직이었기에 저는 그를 믿었습니다. 형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는 심각한 표정으로 휴지를 건넸습니다. 이 안에 우리 딸 집에서 가져온 게 좀 있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요. 성분 분석 좀 알아봐 주실 수 있을까요? 박 형사님은 휴지를 받아들고 코에 대고 냄새를 맡아보고 빛에 비춰보더니 즉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말했습니다. 정희 씨, 이건 나한테 맡겨요. 걱정 말고 아무 내색도 하지 마세요. 사흘 뒤에 연락 줄게요. 물증을 확보하고 저의 다음 목표는 그 신비로운 서재였습니다. 강민준의 서재는 이 집의 유일한 금지 구역이었습니다. 결혼 초 수빈이는 제게 민준이 일 중독이라 보안에 극도로 신경 쓴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큰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데 모든 서류에 비밀 유지 협약이 걸려 있대요. 그래서 저도 보면 안 된대요. 수빈이는 당시 숭배하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실수로 뭔가를 보고 경쟁사에 알려지기라도 하면 큰돈을 물어줘야 할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갈 수도 있대요. 그래서 서재문은 비밀번호 잠금 장치로 잠가두는 거래요. 다 저를 보호하려고 제가 실수할까봐 그러는 거예요. 이 변명은 너무나 합리적이고 너를 위한 것이라는 배려로 가득 차 있어서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서류를 관리하던 오래된 방법, 즉 관찰, 귀납, 추리를 사용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심심해 죽겠다는 듯 돋보기를 끼고 매일 수빈이가 키우는 다육식물을 연구하는 척했습니다. 화분을 들고 거실을 아무렇지 않게 돌아다니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화분을 이용해 시야를 가리고 다양한 각도의 빛 아래에서 그 굳게 닫힌 서재문을 관찰했습니다. 그 도어락의 재질은 매우 매끄러웠습니다. 저는 매일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올 때 빛이 특별한 각도로 문에 비치면 시선을 충분히 낮출 경우 손가락 기름 때문에 생긴 희미한 자국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흘 연속으로 이 방법을 사용하여 저는 자주 사용되는 숫자 키 몇 개를 거의 확신했습니다. 1, 2, 5, 8, 9, 0, 6자리 비밀번호. 이 6개의 숫자로 조합해야 합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머릿속에서 영화를 상영하듯 민준의 모든 것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감이 넘치고
오만하기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비밀번호를 무엇으로 설정했을까요? 그는 수빈이의 생일을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수빈이는 그의 작품이지 동등한 파트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것 혹은 자신에게 기념비적인 의미가 있는 숫자를 사용할 것입니다. 문득 그의 서류 가방에 있던 93자리 비밀번호 자물쇠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제가 우연히 스쳐 지나가며 보았는데 927이었습니다. 9월 27일이 그의 생일인가? 저는 즉시 수빈이에게 문자를 보낸 언짓이 물어보았습니다. 역시나였습니다. 그럼 남은 세 숫자는? 1, 5, 8. 저는 침대가에 앉아 종이에 반복해서 배열해 보았습니다. 갑자기 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사위는 모든 일에서 완벽과 통제를 추구합니다. 그의 비밀번호도 그런 특성을 반영하지 않을까요? 저는 숫자를 큰 것부터 작은 순서로 배열해 보려 했습니다. 9, 8, 7, 7은 없었습니다. 9, 8, 5, 그 뒤는 뭐지?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 형사님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전례 없이 무거웠습니다. 정희 씨, 분석 결과 나왔어요. 알프라졸람 합성물이에요. 강력한 정신과 약물이죠. 소량을 장기간 복용하면 의지력이 약해지고 기억력이 감퇴하며 약을 주는 사람에게 강한 심리적 의존성을 갖게 돼요. 박 형사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한자 한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쉽게 말해 이건 사람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물건이에요. 전화를 끊자 제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서재문 앞으로 달려가 그 비밀번호 잠금 장치를 보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들어가야 해.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민준의 생일과 그의 거의 나르시시스트에 가까운 성격을 결합했습니다. 그는 가장 중요한 숫자를 가장 앞에 놓을 것입니다. 저는 927, 그의 생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남은 세 숫자를 큰 것부터 작은 순서로 배열했습니다. 851, 92만 7851, 삑 하는 가벼운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제가 그 금기의 문을 열었을 때 서재하는 모든 것이 너무나 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책장에는 각종 경영, 법률 서적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고 책상 위에는 컴퓨터, 서류, 필통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옅은 책 냄새마저 풍겼습니다. 만약 사전에 뭔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면 누구라도 이곳을 성공한 인사의 서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는 억지로 자신을 진정시키고 꼼꼼히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함부로 뒤지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위치가 바뀌면 민준에게 발각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시선은 책장 가장 윗칸에 꽂힌 한 질의 양장본 책에 멈췄습니다. 그것은 세계 법률대전 전집이었는데 아주 새 것처럼 보였고 거의 펼쳐본 흔적이 없었습니다. 자주 읽는 다른 책들과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법률 조문을 찾아봐야 하는 사람에게 참고서적은 장식용이 아니라 자주 사용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논리에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자를 밟고 올라가 조심스럽게 그중 마지막 권을 꺼냈습니다. 책은 무거웠지만 그것을 펼쳤을 때 제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책의 중간이 파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금괴나 기밀 서류가 아니라 조용히 다른 몇 가지 물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앨범 한 권. 제가 이전에 본 것과 거의 똑같은 흰색 약병. 그 안에는 아직 반쯤 가루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다른 여성의 이름으로 가입된 거액의 상해 보험 증서 몇 장.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앨범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꽃처럼 환하게 웃는 낯선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진 옆에는 예쁜 글씨체로 그녀의 이름, 나이, 직업, 가정 배경, 자산 상황과 함께 이미 효력이 발생한
수십억 원에 달하는 보험 증서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혜자는 강민준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자 제 딸 김수빈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사진, 똑같은 형식. 옆에는 마찬가지로 보험 증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다만 효력 발생일이 바로 다음 달이었습니다. 수빈이의 이름 옆에 민주는 붉은 펜으로 선명하게 두 글자를 적어 놓았습니다. 2호. 저는 눈앞에 발견해 혼비백산했습니다. 2호라는 두 글자는 불에 달군 쇠꼬챙이처럼 제 심장을 깊숙이 찔렀습니다. 이것은 수빈이 이전에 적어도 한 명의 1호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앨범 속에서 환하게 웃던 그 낯선 여인,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무슨 일을 당했을까요? 저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강민준의 완벽한 가면은 이 순간 완전히 찢겨나가 그 아래에 있던 소름 끼치도록 탐욕스럽고 냉혹한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그가 수빈이와 결혼한 것은 결코 사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사기극, 결혼을 미끼로 생명을 담보로 한 사냥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효력이 발생하는 그 거액의 보험 증서는 그가 그물을 거두어 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억지로 자신을 진정시키고 휴대폰을 꺼내 책 속에 있던 모든 것을 여러 각도에서 미친 듯이 촬영했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 거실에서 열쇠로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심장이 목구멍까지 튀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 돌아온 것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저는 황급히 모든 것을 제자리에 놓고 그 파인 책을 원래 자리에 꽂아 넣었습니다. 의자에서 뛰어내려 의자도 원래 위치로 밀어 넣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조용히 서재 문을 닫고 아주 가느다란 틈만 남겨두었습니다. 민준이 거실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통화 중인 것 같았습니다. 걱정 마, 모든 게 계획대로야. 그의 목소리는 아주 낮았지만 문틈으로 몇몇 단편적인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2호 상태는 아주 안정적이야. 의존성도 형성됐고 다음 달 보험 효력 발생하면 자산 최적화의 마지막 단계를 시작할 수 있어. 1호 때랑 똑같이 완벽한 사고를 만드는 거지. 자산 최적화, 완벽한 사고. 모든 단어가 무거운 망치처럼 제 심장을 내리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험 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배후에는 아마도 조직, 결혼을 이용해 재산을 빼앗고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르는 범죄 집단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차가운 문에 기댄 채 온몸을 떨었고 식은땀이 등을 적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뛰쳐나가 그와 대치할까? 안 돼. 그는 주저없이 나를 해칠 것이다. 즉시 경찰에 신고할까? 경찰이 늙은 할머니의 일방적인 말을 믿어줄까? 민주는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위장해 놓았다.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그는 내가 정신 이상이라고 되려 나를 물고 늘어질 것이다. 심지어 수빈이가 그를 믿는 것을 이용해 나를 공격할 수도 있다. 우선 수빈이를 구해내야 한다. 바로 그때 거실에서 충전 중이던 민준의 보조 휴대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벨소리는 없었습니다. 민준은 욕실에서 손을 씻고 있어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한 생각이 번개처럼 저를 스쳤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진동하고 있던 그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발신자는 이름이 없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통화 버튼을 눌렀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지독한 독감에 걸린 듯 코맹맹이 소리가 섞인 극도로 쇠약하고 힘없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 씨, 맞아요? 그 여자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절망적인 애원이 가득했습니다. 약속했잖아요. 회사 지분 다 넘겨주면 해독제 준다고. 왜 난 점점 더 죽어가는 것 같죠? 해독제? 저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 1호는 아직 살아있다. 그녀는 민준에게 똑같은 약물로 통제당하며 해독제를 미끼로 마지막 가치까지 착취당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비명을 지르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고 가장 빠른 속도로 전화를 끊고 통화 기록을 삭제한 다음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제가 몸을 돌리는 순간 민준이 손을 닦으며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거실에 서 있는 저를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그 완벽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왜 여기 서 계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태연한 척했습니다. 아니, 방금 전화벨이 울리는 것 같아서 나와봤는데 아니었나 봐. 아, 잘못 들으셨나 봐요. 민준의 시선이 제 얼굴에 2초간 머물렀습니다. 무언가를 살피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즉시 자상하고 온화하며 조금 의심이 많았지만 이제는 안심한 장모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가 보네. 민준아, 내가 오늘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수빈이가 너한테 시집 간 건 정말 복이야. 내가 예전에는 너무 걱정이 많았어. 저의 약한 모습이 그를 안심시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단서가 생겼다. 살아있는 이로 구조를 요청하는 전화. 나는 내 딸뿐만 아니라 지옥에 갇힌 또 다른 여인도 구해야 한다. 이 전쟁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했다. 그날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민준과 수빈이 앞에서는 더 이상 의심을 품은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위를 칭찬하고 온 마음으로 신뢰하는 장모가 되었습니다. 그가 퇴근할 때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정말 고생이 많다. 우리 수빈이 이렇게 잘 챙겨주고 그가 수빈이에게 우유를 가져다 줄 때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너희들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 보니 나도 이제 마음이 놓인다. 저의 변화는 민준을 매우 만족시켰습니다. 그의 눈에 비치던 경계심은 점차 사냥꾼이 사냥감이 스스로 덫으로 걸어 들어오는 것을 볼 때의 더위 양양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아마 이 늙은 할머니가 자신의 완벽한 결혼 생활을 증언해 줄 또 다른 증인으로 완전히 세뇌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수빈이도 제가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녀 사이의 작은 어색함도 사라진 듯 했습니다. 그녀는 더욱 안심하고 민준이 짜놓은 사랑의 감옥에 빠져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 계획대로였습니다. 저는 그들이 완전히 경계를 풀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계획의 두 번째 단계를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스스로 꼬리를 드러내게 할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했습니다. 일주일 후, 제 생일이 다가오는 것을 계산하고 저녁 식사 때 무심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휴, 늙은이 소용이 없네. 요즘 자꾸 내 아빠 꿈을 꿔. 내가 혼자 있는 걸 걱정하면서 나중에 돌봐줄 사람도 없다고 수빈이가 즉시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민준을 보고 마치 모든 것을 맡기는 듯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나는 네가 능력 있고 책임감 강한 사람인 거 안다. 수빈이는 어릴 때부터 내가 오냐오냐 키워서 주관이 없어. 내 몸도 앞으로 몇 년이나 더 버틸지 모르겠고 내가 너랑 상의할 게 있다. 민준이 즉시 밥그릇을 내려놓고 경청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어머님, 말씀하세요. 내가 마음을 정했다. 저는 아주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내 명의로 된 분당 아파트랑 내 은퇴 자금 말이다. 그냥 두는 것보다 내가 정신 멀쩡할 때 미리 재산 공증을 해서 수빈이를 유일한 상속인으로 지정해두고 싶어. 그래야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가더라도 너희가 이런 일로 골치 아프지 않을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니? 이 미끼는 너무나 컸습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이라면 누구도 거절할 수 없을 만큼 역시나 민준의 눈이 순간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사냥감을 보았을 때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흥분의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입으로는 점잖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님 재산은 어머님 것이죠. 저희가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는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이내 화제를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도 다 수빈이를 위해서 나중에 손해볼까봐 그러시는 거겠죠? 어머님 마음 다 압니다. 그럼 이렇게 하죠. 어머님께서 결정하셨으니 제가 확실하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래. 그럼 됐어. 저는 안심한 듯 말했습니다. 그럼 아예 다음 주 화요일 내 생일날 집에서 하자. 생일 축하도 하고 이 큰일도 마무리하고 오랜 이웃들도 몇 분 불러서 같이 밥도 먹고 증인도 서달라고 할 생각이야. 문제 없습니다. 민준이 한 번에 승낙했습니다. 그리고는 열정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어머님, 마침 제 중요한 사업 파트너 한 분이 그날 근처에 오시는데 늘 집에 한번 초대하고 싶었어요. 그분이 자산 설계 쪽 전문가시라 그때 저희를 좀 도와주실 수도 있고요. 괜찮으시겠어요? 속으로 냉소했습니다. 사업 파트너? 내 동료겠지. 너희의 또 다른 전리품 획득을 증명하게 하려는 거겠지. 제 의도와 딱 들어맞았습니다. 그럼, 당연히 괜찮지. 저는 감격한 척했습니다. 사람 많으면 좋지. 어서 초대해. 통화가 끝나자마자 저는 즉시 박 형사님께 연락했습니다. 형사님, 물고기가 낚였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저희 집에요. 손님 몇 분을 좀 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박 형사님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어떤 역할이 필요합니까? 아주 전문적으로 보이는 변호사 한 분과 덕망 있어 보이는 공증인 두 분이 필요합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형사님이 제 오빠 역할을 해주셔야 해요. 남쪽에서 올라온 성격은 좀 불같지만 이 여동생을 끔찍이 아끼는 오빠요. 박 형사님이 전화기 너머에서 웃었습니다. 허허, 정희 씨, 이거 완전 홍문연을 준비하는 구먼. 아닙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홍문연이 아닙니다. 제 딸을 위해 집안의 쓰레기를 치우는 겁니다. 제 발로 함정에 걸어 들어오게 만들 겁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소원을 이루기 직전에 행복한 노인처럼 행동했습니다. 콧노래를 부르며 청소하고 심지어 수빈이와 생일날 무슨 옷을 입을지 신나게 의논했습니다. 수빈이는 제가 그렇게 행복해하는 것을 보고 완전히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녀는 완벽해 보이는 이 집에서 정교하게 계획된 폭풍이 곧 몰아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자만심에 빠진 사냥꾼 강민주는 제가 그를 위해 맞춤 제작한 치명적인 덫으로 한 걸음씩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화요일, 저의 63번째 생일. 날씨는 이상할 정도로 맑았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수빈이는 기분 좋게 저를 위해 장수국수를 준비했고 민주는 옆에서 거실을 따뜻하고 격식 있게 꾸미느라 분주했습니다. 그는 신선한 백합과 카네이션을 사오고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라는 풍선까지 달았습니다. 그 효심 깊은 사위의 모습은 한치의 허점도 없이 완벽했습니다. 수빈이는 아직도 아무것도 모른 채 제 팔짱을 끼고 행복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보세요. 민준 씨가 저보다 더 신경 쓰잖아요. 엄마는 오늘 그냥 주인공처럼 앉아 계시기만 하면 돼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은 거울처럼 맑았습니다. 이 따뜻한 장식들은 도살장 앞에서 양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푸른 초원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살가울수록 제 재산에 대한 그의 욕심이 얼마나 큰지를 증명할 뿐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손님들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손님들, 제 오빠, 즉 박 형사님이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는 오늘 일부러 약간 촌스러운 재킷을 입고 피부는 까맣게 그을린 모습이었습니다. 문에 들어서자마자 약간의 사투리가 섞인 말투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정희야,
생일 축하한다. 오라비가 왔다. 그 촌스럽고 직설적인 기세에 항상 우아하던 민준도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어서 제가 초대한 변호사와 공증인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박 형사님이 섭외한 동료 2명으로 한 분은 임 씨, 다른 분은 황 씨였습니다. 모두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채 표정은 엄숙하고 진지했습니다. 문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전문가의 기운이 풍겼습니다. 민주는 이 광경을 보고 눈에 희색이 스쳤습니다. 그가 보기에 제가 초대한 사람들이 격식을 차릴수록 재산 공증에 대한 제 결심이 확고하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들을 한 명씩 민준과 수빈이에게 소개했습니다. 민준은 극도로 겸손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며 차를 따르고 명함을 건네며 임 변호사님, 황 공증인님이라고 깍듯하게 불렀습니다. 마치 이 공증의 주인공이 자신인 것처럼. 이어서 민준의 손님도 도착했습니다. 약 4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로 값비싼 명품 옷을 입고 금태 안경을 썼으며 손목에는 번쩍이는 금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신사처럼 보였지만 눈빛 깊은 곳에는 영리함과 계산적인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어머님, 수빈아, 소개할게. 민준이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이분은 최 대표님, 제 가장 중요한 사업 파트너이시고 제가 아주 존경하는 형님이셔. 최 대표는 웃으며 저와 악수했습니다. 서 여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민준이에게 여사님께서 지혜롭고 복이 많은 분이라고 익히 들었습니다. 오늘 뵈니 과연 명불허전이십니다. 그는 입으로는 칭찬을 했지만 눈은 스캐너처럼 빠르게 집안의 가구와 자리에 앉은 모든 사람을 훑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오빠인 박 형사님과 마주쳤을 때 저는 그의 눈에 스치는 미세한 경멸을 보았습니다. 분명 그의 눈에 박 형사님은 그저 볼품없는 시골 친척일 뿐이었습니다. 모든 역할이 모였습니다. 이 연극은 드디어 막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수빈이에게 생일 케이크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다들 시끌벅적하게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촛불을 껐습니다. 케이크를 자를 때 저는 일부러 첫 조각을 민준에게 직접 건넸습니다. 민준아, 저는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수빈이 챙겨주고 이 집 챙겨주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 엄마가 이 첫 케이크는 꼭 너한테 줘야겠다. 민주는 감격한 듯 케이크를 받았고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더위함이 가득했습니다. 수빈이도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 따뜻한 겉모습 아래에 얼마나 거센 압류가 흐르고 있는지 전혀 모른 채 술이 몇 순배 돌고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저는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목을 가다듬고 일어섰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제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 늙은이 생일을 축하해주러 와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빌려 제 마음속 큰일도 여러분 앞에서 처리해서 수건 하나를 풀고 싶습니다. 저는 임 변호사를 향해 말했습니다. 임 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임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재산 증여 및 상속 공정 증서를 꺼냈습니다. 민준과 그 최 대표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바로 세웠고 눈빛에는 탐욕스러운 빛이 감돌았습니다. 수빈이는 조금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마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재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어색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저는 바로 변호사에게 낭독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저는 술잔을 들고 모든 사람, 특히 민준을 향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 재산을 공증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께 제 착한 사위가 우리 집 그리고 수빈이의 미래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서프라이즈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분명 이걸 보고 나면 여러분도 저보다 더 기뻐할 거라고 믿습니다. 민준이 멍해졌습니다. 그는 아마 제가 무슨 가족의 따뜻한 추억이 담긴 영상을 틀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는 심지어 맞춰주듯 박수까지 쳤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들고 이미 텔레비전에 연결해둔 휴대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실의 50인치 대형 화면에 나타난 것은 따뜻한 가족 앨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의 서재, 그 속이 빈 책에서 찍은 선명한 사진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낯선 여성의 상세한 신상 정보, 두 번째는 그녀의 거액 상해보험 증서, 세 번째는 제 딸 수빈이의 신상 정보, 네 번째는 수빈이의 다음 달 효력이 발생하는 보험 증서, 수혜자 강민준이라는 세 글자는 제가 붉은 원으로 숲에 확대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붉은 마커로 선명하게 쓰인 2호라는 꼬리표가 붙은 사진. 공기는 그 순간 진공 상태가 된 듯 했습니다. 거실에는 생일 축하 노래의 배경음악만이 경쾌하고도 비꼬는 듯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한 뼘 한 뼘 굳어지고 산산조각 나 마침내 새하얀 공포로 변했습니다. 그의 몸은 마치 뼈가 뽑힌 것처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가 자랑하던 냉정과 완벽함은 이 순간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옆에 있던 최 대표는 반응이 더 빨랐습니다. 그 보험증서 스크린샷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눈에 비치던 영리함은 즉시 야수 같은 경계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일어서며 손을 슬며시 재킷 안주머니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제 딸 수빈이. 그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함, 그 다음에는 혼란. 자신의 사진 옆에 붙은 핏빛 2호 꼬리표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거액의 보험 증서를 보았을 때 뼈에 사무치는 공포가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을 앗아갔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려 1년간 깊이 사랑하고 신처럼 여겼던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남자는 지금 그녀의 눈에 너무나 낯설고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민준 씨. 그녀의 목소리는 한겨울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처럼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거짓말이라고 말해줘. 민준의 입술은 떨렸고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모든 화려한 말솜씨는 이철 같은 증거 앞에서 창백한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의 귀에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민준아, 서두르지 마. 저는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리모컨을 들고 다음 파일을 눌렀습니다. 우리 아직 볼 서프라이즈가 하나 더 남았어. 텔레비전 화면이 검게 변하더니 이내 쇠약한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바로 제가 녹음했던 그 구조 요청 전화였습니다. 민준 씨, 맞아요? 약속했잖아요. 회사 지분 다 넘겨주면 해독제 준다고. 왜 난 점점 더 죽어가는 것 같죠? 이 녹음은 민준의 심리적 방어선을 완전히 무너뜨린 마지막 지푸라기였습니다. 그리고 수빈이에게 매일 밥 마시던 그 사랑의 우유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완전히 깨닫게 했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보았습니다. 눈빛은 공포에서 뼈에 사무치는 절망과 혐오로 변했습니다. 네가 나한테 마시게 한 게 도대체 뭐야? 그녀가 떨며 물었습니다. 민준은 일이 완전히 탄로나자 눈에 광기 어린 사리가 스쳤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옆에 있던 과도를 집어들고 가장 가까이 있던 수빈이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인지를 잡으려는 듯 했습니다. 수빈아, 조심해. 제가 크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빠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석에 조용히 앉아 제 불같은 오빠 역할을 하던 박 형사님이 움직였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60대 노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빨랐습니다. 그는 한 걸음에 앞으로 나아가 몸을 옆으로 틀어 민준이 찌르는 칼날을 교묘하게 피하고 동시에 손목을 꺾어 깨끗하고 날렵한 제압술로 민준의 팔을 등 뒤로 꺾었습니다. 과도가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동시에 그 최 대표도 혼란을 틈타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몸을 돌리자마자 두 공증인에게 좌우로 길이 막혔습니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박 형사님의 목소리는 우렁차고 위험이 있었으며
더 이상 이전의 촌스러운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돋보기가 아닌 차가운 수갑을 꺼내 민준의 손목에 능숙하게 채웠습니다. 그 두 공증인도 동시에 자신의 신분증을 내보였습니다. 민준과 최 대표는 완전히 넋이 나갔습니다. 그들은 이 방에 가득한 노인과 여자들이 사실은 위장한 경찰들이었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수빈이도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눈앞에 이 경찰 영화 같은 장면을 보고 또 저를 보며 혼란과 충격에 휩싸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바로 그때 거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이닥쳐 현장을 신속하게 통제했습니다. 민주는 바닥에 단단히 제압된 채 고개를 들어 충혈된 눈으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성공 직전에 실패한 원망과 이해할 수 없다는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왜? 그가 울부짖었습니다. 어떻게 한 거야? 저는 그에게 다가가 위에서 그를 내려다보며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1000번, 10,000번 계산했어도 계산하지 못한 게 하나 있어.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한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너는 퇴직한 서류 담당 공무원이 디테일에 얼마나 집착하는지 계산하지 못했고, 그리고 한 어머니가 자기 딸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큰 결심을 할 수 있는지도 계산하지 못했어. 수빈이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에는 안도감과 해방감, 그리고 믿음이 무너진 후의 거대한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그녀를 꼭 껴안고 등을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악마는 잡혔지만 수빈이에게는 이제부터가 진짜 힘든 싸움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정성껏 준비했던 생일잔치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강민준과 그 최 대표가 경찰에 연행되고 집안이 난장판 속에서 평온을 되찾았을 때 수빈이의 붕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전처럼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가슴 아픈 무언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녀는 방에 틀어박혀 먹지도 마시지도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굳게 믿었던 사랑, 완벽했던 남편, 행복했던 결혼 생활이 단 1시간 만에 잔인하게 조각나 그 아래에 피비린내 나는 계산과 악의가 드러났습니다. 이런 전복은 어떤 여성에게나 파괴적인 충격일 것입니다. 저는 그녀를 닥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조용히 밥과 반찬을 그녀의 방문 앞에 두고 문 밖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위로의 말도 공허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시간이 스스로 그 폐허에서 걸어 나올 힘이 필요했습니다. 박 형사님이 몇 번 찾아와 사건 진행 상황을 알려주었습니다. 민준과 그 배후의 범죄 집단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악랄했습니다. 그들은 집안 형편이 좋고 성격이 단순하며 사랑을 갈망하는 여성들을 전문적으로 물색했습니다. 그리고 민준처럼 외모와 말솜씨가 흠잡을 데 없는 사냥꾼을 파견해 수년 혹은 그 이상에 걸친 감정적 포위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들은 사냥꾼을 위해 완벽한 인물을 만들어내고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목표에 완전한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런 다음 잠재적인 약물 통제, 체계적인 정신적 압박, 기존의 인간관계 단절 등 다양한 수단을 사용해 목표를 극도로 의존적이고 의지가 박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목표와 그 가족의 재산을 모두 착취한 후 빈틈없는 사고를 위장해 거액의 생명보험금을 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구조 요청 전화를 했던 1호는 이미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곧 처리될 예정이었던 피해자였습니다. 다행히 우리의 신고 덕분에 경찰이 단서를 따라가 제때 그녀를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박 형사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는 하마터면 제 딸을 영원히 잃을 뻔했습니다. 일주일 후 수빈이는 드디어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한 뼘은 더 마른 듯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 와서
쉰 목소리로 첫마디를 했습니다. 엄마, 배고파. 저는 눈물을 참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그녀를 위해 따끈한 만둣국을 끓였습니다. 그녀가 작은 입으로 한술 한술 뜨는 것을 보며 저는 그녀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의 나날은 길고 힘든 회복의 여정이었습니다. 저는 수빈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 가장 정밀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제 추측을 증명했습니다. 그녀의 몸에는 알프라졸람의 대사산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의사는 다행히 일찍 발견했고 복용량도 많지 않아 치료를 잘 받으면 몸은 서서히 회복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몸의 회복보다 더 어려운 것은 마음의 재건이었습니다. 저는 수빈이를 위해 시에서 가장 실력 있는 심리 상담사를 찾아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수빈이가 매우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가두고 더 이상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그녀와 함께하며 공원을 산책하고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보고 그녀가 예전에 좋아했던 음악회에 갔습니다. 저는 절대 먼저 민준 얘기를 꺼내지 않았고 큰 교훈을 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가 침묵할 때 안아주고 악몽에서 깨어났을 때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주고 가끔 감정이 폭발할 때 조용히 곁을 지키며 엄마는 언제나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공원에서 우리는 연을 날리는 한 여자아이를 보았습니다. 연줄이 끊어지자 아이는 땅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수빈이는 그 광경을 보다가 문득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예전에 저 아이 같았을까? 저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 달라. 그녀는 고개를 들어 의아한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저 아이는 줄이 끊어져서 연이 날아가 버렸지만 내 줄은 언제나 내 손에 그리고 엄마 손에 쥐어져 있었어. 그저 먹구름에 잠시 얽혔을 뿐이야. 이제 바람이 불어 구름이 흩어졌으니 너는 다시 아주 높이, 아주 멀리 날 수 있어. 수빈이의 눈에 처음으로 다시 빛이 감돌았습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적극적으로 심리치료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고 운동을 하고 오랫동안 멀어졌던 친구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눈보라에 휘었던 나무가 봄이 오자 가지에는 상처가 남아있지만 새로운 싹을 꿋꿋하게 틔워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폭풍이 그녀의 모든 것을 거의 파괴했지만 동시에 새롭고 더 강인하며 더 맑은 정신의 수빈이를 제게 돌려주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마도 이 재앙 속에서 유일하게 다행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시간은 평온하게 흘러갔고 수빈이의 회복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랐습니다. 반년 후 민준의 사건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와 그 배우의 범죄 집단은 사기, 상해, 불법 감금 등 여러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최 대표는 주범 중 한 명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이 열리는 날, 저는 수빈이에게 방청하러 갈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마침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저한테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저는 차라리 그 전화를 걸었던 언니를 만나보고 싶어요. 저는 잠시 멈칫했다가 이내 그녀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경찰의 주선으로 우리는 한 카페에서 1호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임시였고 수빈이보다 몇 살 많았으며 온화한 분위기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아직 쇠약했지만 눈빛에는 재앙을 벗어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지옥에서 똑같이 기어나온 두 여성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다가 약속이나 한 듯 손을 내밀어 굳게 맞잡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고통과 공포, 굴욕이 이 무언의 공감 속에서 조금이나마 해소되고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수빈이는 완전히 과거를 내려놓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제 낡은 아파트로 다시 이사했고 민준이 완벽하게 꾸며 놓았던 그 아파트는
부동산의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그녀는 그 기억이 깃든 어떤 물건도 더는 갖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허리까지 오던 긴 머리를 자르고 산뜻하고 단정한 단발머리를 했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했는데 예전처럼 한가한 행정직이 아니라 가정폭력과 감정적 지배를 당한 여성들에게 법률 지원과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아픈 상처를 다른 사람의 앞길을 비추는 등불로 삼았습니다. 매일 바쁘고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녀의 모습, 동료들과 회의할 때 눈에서 반짝이는 자신감과 전문성의 빛을 보며 저는 제 딸이 감옥에서 걸어 나왔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위한 새롭고 더 의미 있는 문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평범한 어느 주말 오후, 따뜻한 햇살이 거실로 쏟아졌습니다. 제가 소파에서 졸고 있을 때 수빈이가 다가와 조용히 제게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마치 1년 전 민준이 제게 그랬던 것처럼 똑같은 행동이었지만 전혀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떴고 수빈이가 웃으며 저를 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엄마. 그녀는 제 곁에 앉아 제 손을 잡고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가 아니었으면 제가 지금 어디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녀의 더 이상 어리지 않은 얼굴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뭘 고마워. 내가 널 구한 게 아니야. 네가 스스로 열었어야 할 그 문을 내가 그냥 밀어주는 걸 도와줬을 뿐이야.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의 눈을 보며 한자 한자 말했습니다. 수빈아, 기억해야 해. 진정한 사랑은 너를 더 자유롭게, 더 너답게 만드는 거야. 내 세상을 점점 더 작게 만드는 게 아니란다. 너를 세상과 단절시키고 너의 판단력을 잃게 하고 억압과 공포를 느끼게 하는 어떤 감정도 사랑이 아니야. 그건 설탕을 입힌 독약이고 정교하게 위장된 감금이야. 그리고 엄마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끔 잔소리가 많고 걱정이 많을지 몰라도 그 본능에서 비롯된 직감은 네가 안개 속을 헤맬 때 가장 믿을 만한 나침반이 될 거야. 엄마는 언제나 너의 마지막이자 가장 견고한 방패막이가 되어줄 테니. 수빈이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입가에는 제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진정으로 찬란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아이들이 연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 연은 푸른 하늘에서 자유롭게 날고 있었고 줄은 아이 자신의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딸을 위해 한 모든 것은 그저 그 거짓된 인형 조종사의 손에서 원래 딸의 것이었던 그 줄을 되찾아주는 것을 도왔을 뿐이라는 것을. 이제부터 그녀가 얼마나 높이, 얼마나 멀리 날고 싶은지는 모두 그녀 스스로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저 땅 위에서 미소 지으며 그녀를 올려다보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